ADR이라고 해서 상승 종목 비율을 22일 평균으로 한 건데, 그리고 코로나 때는 4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모두 하락할 때였어요. 요즘처럼 시장이 이렇게 대폭등을 하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지금 저 표에서 맨 오른쪽이 지금 현재인 거죠? 현재입니다. 네. 시장은 폭등을 하는데 ADR은 폭락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쏠림 현상이 좀 과도하다. 그만큼 주도주가 뚜렷하고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6월 달은 좀 한 템포 쉬어가지 않을까? 젠슨황이 오는 거를 사실 지난번에 올 때보다 이번이 시장이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때 깜부회동 때 우리가 샀어야 되는데 라고 맞아요. 생각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누구랑 언제 만난다라는 걸 계속 돌려보면서 대표적으로 LG그룹주 4개인가가 상한가 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면 젠슨황이 돌아갈 때 요 종목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협력한다라고 하면 뭐 잠깐은 흔들려도 계속 맞아요. 가져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 부장님을 뵈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몇 가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들었던 내용도 있고 해서 이제 차례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변동성 어마어마했고 로봇주 또는 뭐 SI라든지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위에 머물러 계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예. 다시 순서가 오는 거냐 많이도 불안해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NXT 시장에서만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죠. 근데 장 시작과 함께 외국인이 2조를 매도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몇 분 만에 팔아버렸죠. 네. 네.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일단은 최근 시장 흐름이 조금 과열 양상이 있었다. 젠슨왕이라는 이슈 하나로 많은 종목들이 초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또 내일은 또 한국만 쉬는 날이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되돌림이 약간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반도체 특히 전자가 받쳐주면서 장막판에 플러스 반전을 하긴 했는데, 뭐 그리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인터넷 같은 경우도 몇몇 종목들은 좀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받쳐줬는데, 좀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좀 단기 매물 압력이 좀 컸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인터넷 쪽을 보고 있다 말씀하셔서 저희도 인터넷이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어쨌든 젠슨황에 좀 힘을 받아서 한번 쫙 뽑았었고 카카오는 이제 피르치처럼 한번 올라갔다 쭉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쪽에 대한 전망은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입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뭐 타이밍이 잘 맞았죠. 제가 봤던 거는 실적이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과거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데 왜 못 올라갈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채권 금리가 좀 압박을 줬던 것 같아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왼쪽 요 PER 괴리율이 1년 평균, 3년 평균, 5년 평균 대비 괴리율이 반도체, 뭐 조선, 제약바이오, 인터넷 요 업종들이 좀 많이 평균 대비 낮았고요. 근데 이익은 분기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왜 몰로 올라갔을까를 했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상대 강도가 무너져 버렸던 상황이라서 좀 금리만 안정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젠슨황 이슈가 붙어주면서 좀 급반등을 했다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딱 30만 원에 걸렸거든요. 이게 되게 오랜 기간 박스권이었어요. 이걸 넘어야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중간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30만 원까지의 매물대가 장난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게 젠슨왕 왔을 때 빨리 팔고 도망가라 이런 유튜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금리가 좀 내려가면 그동안 워낙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워낙 많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거에 대한 되돌림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등락은 있겠지만 30만 원만 넘어서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거기만 넘으면 또 큰 매물대가 없거든요.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또 카카오는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N사가 먼저 튀고 그 다음에
K가 따라가고 뭐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엔사가 좀 튀고 좀 쉴 때 K가 좀 반등을 하거나 그 키를 맞추는 그림들이 나왔어가지고 그런 그림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엔사가 튄 게 네.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좀 그러니까요. 이슈가 있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시장에서 투자 전략 보시니까요, 시장에서 제일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쏠림이잖아요. 이 쏠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국 철도 버블 때에 비하면 괜찮다. 어떤 분들은 아유 그런 말이 나오는 것부터가 버블이고 닷컴 버블 때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굉장히 진짜. 네.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과거 50% ADR이라 해서 상승 종목 비율을 22일 평균으로 한 건데 50% 밑으로 내려간 적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는 4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모두 하락할 때였어요. 요즘처럼 시장이 이렇게 대폭등을 하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전 처음 봤거든요. 네. 지금 저 표에서 맨 오른쪽이 지금 현재인 거죠? 현재입니다. 네. 네. 시장은 폭등을 하는데 ADR은 폭락을 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좀 쏠림 현상이 좀 과도하다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주도주가 뚜렷하고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쏠림 현상이 좀 과도하게 전개돼서 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6월 달은 좀 한 템포 쉬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시장이 쉰다고요? 이게 시장이 쉰다는 얘기는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특히 전자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액 비중이 50% 넘었어요. 네. 얘네들이 쉬면 시장이 쉴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최근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들도 좀 쉬는 그림이고, 그래서 그동안 8,800까지 끌었던 업종별 종목들이 좀 쉬어가게 된다면 지수 자체는 좀 쉬는 가운데 좀 소외주들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많이들 관심 밖에 있었던 종목들이 튀는 그림들이 계속 나와요. SDI도 튀었고, 네. L전자도 튀었고, 네. CNS도 튀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한편으로는 전자닉스로 워낙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튀기 시작했다는 거는 약간의 AI와 관련된 밸류체인에서의 순환매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죠. 제가 오늘 대본에는 없는데 부장님 만나 뵈면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도 많이 보시니까요. 대만이 TSMC 시가총액 비중이나 이익 기여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 대만의 TSMC가 성장하는 동안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럼 그렇게 치면 쏠림이 나쁘다라고만 보면 대만 증시가 못 갔어야 되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신다면. 비교해서 보면은 쏠림 현상이 좀 과하면은 어느 정도의 반작용은 있겠죠. 네. 근데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 그래서 이게 고점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80 밑에서 계속 등락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워낙 심한 그림이긴 하죠. 쏠림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주도주가 명확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주도주가 시장을 끌어가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TSMC 같은 경우도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뭐 TSMC가 끌고 가는 힘이 워낙 크겠죠. 근데 지금까지 TSMC가 올라온 거랑 코스피가 좀 다른 거는 채권금리랑 원달러율이랑 같이 올라왔어요. 아, 네. 그래서 중소형주가 철저하게 소외됐고, 고밸류 종목들이 철저하게 소외됐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확산을 하기보다는 그냥 될 만한 종목들에 조금 더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쏠림 현상이 핵심은 금융투자인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워낙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수급을 주도하는 건 금융투자입니다. 그냥. 네. 금융투자가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상관관계 0.881 정도로 거의 등락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가 제일 매수 강도를 강하게 가져간 게 IT 하드웨어고요. 그다음이 반도체입니다. 이 두 종목을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왔는데 그에 힘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 표의 바로 위가 외국인인가요? 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밸런싱 차원인 네. 것 같아요. 워낙
코스피가 워낙 독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코스피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예. 제가 업데이트 드린 게 이게 뭐 리밸런싱이라는 그 설명은 많은 전문가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죠. 들어도 걱정이 된단 말이죠. 일단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가 올해 연초 이후 5월 말까지 11.4% 올랐고요. 미국 S&P 500이 10.7% 올랐고요. 나스닥이 16% 올랐는데 코스피 혼자 100% 올랐습니다. 101%. 네. 그리고 일본이 31.8%, 대만이 54%. 그러니까 명확해요. 지금 시장 성격은 정책 플러스 실적 장세인 것 같아요. 일본은 실적 기대, 아니 정책 기대, 대만은 실적 기대, 한국은 정책 플러스 실적 기대. 예, 이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뭐 독보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인데, 그래서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든 건데, 제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고 가정을 하고 연초에 미국 비중 50%, 유로존 15%, 한국 6%, 중국 10%, 대만 7%, 뭐 인도 6% 이렇게 가정을 해서 5월 말까지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비중이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네. 다 떨어졌어요. 올라가는 게 한국하고 대만 딱 두 개입니다. 근데 한국이 6%였던 게 10.5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워낙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들은 건데 저희 글로벌 영업팀에서 들은 건데 지금 글로벌 운용사에서는 매일 컴플라이언스에서 쪽지가 날아간대요. 네. 한국 팔아라. 한국 비중이 우리가 운용 범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비중 줄여야 된다라는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렇게 팔았는데도 보유 비중은 계속 올라갑니다. 39% 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2021년처럼 외국인이 팔고 그걸 던져서 개인이 그걸 떠안아서 네.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그거 아닌 것 같다.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리고 이렇게 팔았는데도 시장 영향력이 없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쪼를 팔았는데 외국인이 네.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의지를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기계적인 매도 또는 보유 비중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거기서 최소한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좀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처럼 장 초반부터 이렇게 쏟아내버리면은 충격은 있겠지만 또 그걸 극복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도 금융투자 힘이 워낙 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사야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대세 상승은 개인의 유동성이 기관화되면서 올라왔어요. 딱 지금이네요. 네, 90년대 초반은 바이코리아 펀드가 어마어마한 열풍이었고 2004, 5, 6, 7년은 펀드 열풍이 있었죠. 네. 공모펀드 열풍이었죠. 네. 2009년, 10년에는 레버 카운트가 굉장히 네.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ETF. 그렇게 움직여서 저는 이 흐름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다니다가 세미나 하다 보면은 또 매니저분들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들어올 거 같냐. 네. 2007년 펀드 열풍이 있었을 때 보면 시장이 꺾여도 계속 들어왔어요. 2008년까지 그래요? 계속 들어왔습니다. 인사이트 펀드.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게요. 개인들이 지금 ETF 매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개인 매수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수급을 네, 매일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개인이 ETF 매수하는 거는 개인 매수로 안 잡힐 것 같고 네. 금융투자로 기관 투자로 잡힐 것 같은데 네네, 금융투자로.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실제 매수가 지금 잡히는 어마어마한 것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개인이 직접 주식 사는 거랑 ETF 사는 거랑 몇 대 몇 정도로 사고 있는지 이런 게 혹시 통계가 있나요? 왜냐하면 네. 본주를 사는 것보다 간접 투자를 더 많이 샀다라고 하면 이건 약간 위험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증시가 막 올라가는데 네. 반대로 간접 투자에 이 ETF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그죠. 본주보다 이게 더 컸을 때 임팩트가 크지 않습니까? 네. 기계가 팔기 때문에. 그래서 3월 3일, 3월 4일 왜 시장이 그렇게 대폭락을 했냐면은 3월 3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빠진 게 아니라요. 3월 3일 날 잘 보시면 오전장을 잘 버텼어요. 그래서 오후장에서 무너졌는데 오후장 들어서 금융투자가 매도 전환해서 1조를 팔았고 3월 4일에는 3조 팔았어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매도 전환하면 좀 무섭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 이후 외국 개인 누적 순매수는 한 75조 정도가 되고요. 네. 기관 금융투자 매수는 한 50조 정도가 돼요. 어우, 만만치 않네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와.
근데 이게 더 세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뭐 레버리지 ETF도 들어오고 하면서 네.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운용사들에서 ETF 쪽 뭐 좀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네, 저도 입장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본주 75조랑 ETF 50조 원은 제가 지금까지 여태껏 들었던 모든 팩트 중에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가 되네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게 시장이 꺾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은 시장이 꺾일 타이밍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반기 전망 제목도 화려한 피날레거든요. 끝이 제일 화려하잖아요. 네. 그때까지 들고 가자. 그 올해 하반기 안에 화려한 피날레가 올 거라고 보시나요? 약간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전형적인 실적 장세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선행 EPS가 꺾이면 제 시장은 끝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이걸 보여드리면 이 회색선이 선행 EPS고 파란색이 코스피인데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선행 EPS 방향성 자체가 바뀌면 시장 방향성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 EPS가 꺾여서 내려오면 이제 시장은 끝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걱정하신 것보다 21년에도 그랬고 2007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시장 상승이 셀 때는 바로 부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점이 형성되고 등락을 보이고 2007년에는 엄청난 급등락이 있었고 2021년에는 3,100 1월 달에 3,150 찍고 밀렸다가 3,300 찍고 그리고 박스권 하다가 쭉 9월 달 10월 달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고점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찾아본 게 요 그림인데 네. 이게 12개월 선행 EPS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네.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까는 선행 EPS 자체 그림이고 이거는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고점 되게 많이 일치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반도체도 고점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정점을 찍으면 시장 자체도 정점을 통과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게 올해 8월 말 9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말 9월 초를 저점으로 쫙 치고 올라와서 네. 올해 8월 말 9월 초가 되면 기저효과가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선세나 이익 전망치가 더 세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저희가 첫 번째로 보는 거고 또 8월 말에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잭슨 미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케빈 허시 연준회장이 가서 할 텐데 가장 큰 화두는 케빈 허시한테 제일 궁금한 거는 대체대조표 어떻게 할 거야잖아요. 근데 보통 잭슨 미팅에서는 뭐 짧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거기서 대체대조표 축소에 대한 스케줄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흐름들을 얘기를 하면 좀 시장에서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9월 16일이 9월 FMC인데 그때 그러니까 6월 FMC에서는 케빈 허시가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근데 9월 FMC에서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열어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8월 말 9월 초는 그동안 시장을 엄청난 속도로 끌고 왔던 EPS 모멘텀이 좀 정점을 통과하는지 여부 그리고 잭슨 미팅에서 대체대표 축소 스케줄이 나온지 여부 9월 FMC에서는 이제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7, 8월 달에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시즌 되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적. 네. 실적이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말씀드린 거는 목표 주가 타겟 코스피 의미 없다. 할 때까지 간다. 그냥 열어놓고 7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고민하지 말고 언제까지 갈지가 고민하자. 네. 7월말 8월 초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는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협정 연장이나 이런 거 나오면 유가는 떨어질 것 같고 금리나 달러도 내려갈 것 같거든요. 네. 7, 8월 달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 8월 달에 좋은 게 확 들어왔다가 8월 말 9월 초가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 과정이 좀 들어와서 저희는 그때가 좀 정점 통과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부러지기보다는 그 이유는 좀 박스권일 것 같아요. 21년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1차 이렇게 올라갔던 고점 형성하고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내년이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말씀하신 그 7, 8월에 네.
그 삼전과 닉스만 올라가는 건지, 예, 아니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약간 이제 곁두리에 있었던 네, 것들도 소외돼 같이 있던 올라가는 섹터들이 건지. 좀 반등을 할지. 네. 일단은 저는 6월달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6월 중순에 이벤트가 되게 많거든요. 11일, 12일은 CPI, PPI 발표되고 12일, 14일, 18일에는 BOJ, 22 BOJ, FMC 있고, 그래서 요 구간을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저희는 그냥 순환매는 나올 수 있다. 네. 특히 아직까지도 많이 저평가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수주들이 조금 반등 시도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3월 31일 저점 이후 주가 변화율 대비 선행 EPS 변화를 보면은 IT 하드웨어는 와, 압도적이죠. 네, 실적 대비 249%포인트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IT 가전, 반도체, 보험, 유틸리티 얘네들이 비싼 구간에 있고 반면 화학 에너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증권, 화장품 의류, 건설, 호텔 레저, 은행 이런 업종들이 좀 아직까지 싼 구간에 있어서 얘네들 중심으로 좀 반등 시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보는 패턴은 월 초에 쏠림 현상이 확 들어왔다가 이제 월 초 지나면은 좀 순환매 나타났다가 네. 또 월 초에 확 들었다 막 그러거든요. 아, 근데 이번 5월 달은 좀 이례적이었죠. 젠슨왕 이슈가 붙어주면서 네. 계속 올라갔고. 마지막에.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반도체가 끌어가는 가운데 나머지 업종들이나 AI 밸류체인 업종들이 좀 붙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번처럼 쏠림 현상이 더 극심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도 좋은데 유가도 내려가고 달러도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ADR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훨씬 당연히 이제 코스닥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환경 자체가 네. 좀 우호적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네. 이제 그쪽도 네. 코스닥도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저는 7, 8월 달에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PR이 너무 비싸요. 지금 네. 보면은 코스닥 PR은 28.2배, PBR은 3.5배라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조금 요즘 변화된 것은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꾸준히 예. 사면서 좀 변화를 좀 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채권금리가 꺾이면 코스닥도 갭을 메우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6월, 7월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저는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네. 가이드라인이 6월이나 7월 좀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10월에 프리미엄 지수 출시하고 ETF 만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지수 만들 때 보면은 한 3, 4개월 전에 그 가이드라인 내놓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지수를 출시하는데 가이드라인 나오면 이제 나오겠죠. 어떤 종목이다. 네. 소팅이 되겠죠. 걔네들이 한번 코스닥을 확 끌어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 기준은 그냥 심플하게 기준만 나왔는데 시장 평가, 실적, 지배 구조 요 세 개는 일단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실적이 되는 애들 그래서 저는 소부장 쪽들을 계속적으로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소부장 쪽이요. 그러면 또 걱정 한 가지를 말씀을 네. 드려보면은 6, 7, 8 정도에 예, 좀 좋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그런 이제 대형 IPO들이 네. 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돈이 다 글로 간다.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로 가려면 이미 가지 않았을까요? 아 이미 갔다. 네, 이미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는 있어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엔솔 상장할 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하고 대만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빼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버웨이퍼가 확 두 나라만 커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돈을 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확 떨어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린다, 밀린다 6월 달에 그럼 사야죠. 네. 수급 때문에 흔들린 거면 사야죠. 왜냐면은 지금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 때문에 흔들렸으면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3월 달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폭락을 한 뒤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실적은 더 올라갔고 그리고 경기는 더 좋고 수출은 더 잘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이 쫙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7, 8월 달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6월 달에 그 IPO 이슈로 시장이 네. 좀 흔들리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도 그런 가능성 때문에 6월 달은 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야 되는 기회다. 라는 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거를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젠슨 황이 오는 거를 사실 지난번에 올 때보다 이번이 시장이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때 깐부회동 때 우리가 샀어야 되는데라고 맞아요. 생각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누구랑 언제 만난다라는 네, 걸 네. 계속 돌려보면서 대표적으로 LG 그룹주 어마어마하게. 네이버는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요. LG 그룹주가 저는 4개인가가 상한가 가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젠슨 황이 돌아갈 때 전에 요 종목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협력한다라고 하면 뭐 잠깐은 흔들려도 계속 맞아요. 가져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요. 자동차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엄청 아 오래 그때 쉬었죠. 당시에 또 빠졌다가 쉬었죠. 오랫동안 쉬었다가 네. 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오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약이나 수주가 있을 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모멘텀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CES에서 로봇이 나오면서 튀는 건데 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왜 현대차를 만나지 그랬더니 피지컬 AI 로봇 뭐 이렇게 해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시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대감에 튀었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실질적인 계약이나 어떤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그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